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아들 아이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네요. 결혼을 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엊그제 일어난 일인 것만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하니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 있더라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말이죠. 남편과 저는 자주 가는 식당이 같았어요. 거기서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뭐 이건 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처음에는 저는 무슨 이상한 종교나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이 오해를 풀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짧게 그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미안해서 제가 커피를 산다고 했었고 그렇게 이어진 만남이 연애에서 결혼이 되기까지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2년 동안 만날 때까지 그러면 남자가 청혼도 안 했냐? 라고 하실 텐데 그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기는 해요. 뭐 저야 상관없지만 남편은 자신과 제가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같이 잘난 여자가 자신과 결혼해 줄 리도 없고 그리고 제가 너무 아깝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제가 가진 조건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나름 여유로운 집안에서 나고 자라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직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흔히들 남들에게 선망받고 대접받는 직업이었어요. 검사였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조금 힘들게 자랐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학교도 여러 번 휴학을 해가며 졸업했고 또 직장도 평범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 평범함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남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겉으로 갖추어진 조건만 봤을 때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법한 조건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거들었고 말이죠. 원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 거들기 참 좋아하는 법이잖아요. 어쨌든 저를 위해 하는 말이니 저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가 100만 배 아깝기는 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평범한 직장인에 그것도 시댁에 뭐 한 자리 하는 집도 아니고. 그치. 다들 너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아서 시집 엄청 잘 갈 거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 시집을 잘 간다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생각이 건강하고 저랑 잘 맞고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최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그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의 그런 반응에도 그다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반대라기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아깝다. 뭐 그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모님을 탓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상 모든 딸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딸은 좋은 집에 시집가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오래 반대하지도 않으셨고요. 물론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늘 죄송해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좋은 점은 또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는가? 오늘도 고생 많았지? 안 와도 된다니까. 시댁에서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대해 주셨습니다. 처음 인사 갈 때부터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잘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다니? 뭐 그런 반응이셨어요.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게 싫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 살 빠져 보여서 너무 걱정이다, 아가. 내가
사골국 끓여놨으니 들고 가.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끔찍히 챙겨주시기도 했고 말이죠. 뭐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자주 나가는 동창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일 안 풀린 축에 속하는 모양이야. 다들 아들이 서울대에 갔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 됐네 그러는데 우리 집안 그렇게 잘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검사 며느리 보시는 거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신 거지. 남편의 말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의 친정이 꽤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들도 거의 다 재력이 있거나 지금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친정이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면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동창분들이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도 은은하게 사람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그거에 대해 울분이 쌓이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예뻐라 하시는 거야? 내 직업이 검사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행이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요즘은 그 동창분들 모임 안 나가세요? 이제는 자랑하는 것도 재미없고 맨날 만나면 지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만 자랑하기 바빠서 지겨워졌어. 본인은 저로 자랑을 할 만큼 하셨다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뒤에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모임은 나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잘 생각하셨다. 그런 모임은 정신만 갉아먹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도 낳고 평탄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검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아이를 가지고는 휴직했었어요. 금방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떼어놓고 복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가 어린 시절 아파본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제 말에 다들 동의하고 공감하시겠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아픈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와 불안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검사를 그만뒀어요.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또 아이를 보지 못하고는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아이를 보지 못하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또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 그만뒀어요. 직업에 대한 신념과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기에 그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약 7년이 넘는 세월을 집에서 아이만 보고 주부로 살았어요. 뭐 물론 언젠가 일을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말이죠. 언제 아팠나 싶어질 정도라니까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어머니와도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뭐 그 전이라고 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못 뵙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어려워하는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가면서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딸과 엄마 같은 사이는 아니어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고부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 집 고부는 사이가 참 좋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와 둘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순자야. 그 소리에 돌아보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곱게 차려입은 귀티나는 중년 여성분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아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옆에는 누구? 우리 며느리 인사해. 아, 그 유명한 며느리. 나 순자 동창이에요. 풍문으로만 듣던 그 모임의 일원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듣던 대로 인물이 좋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평일인데.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검사이던 시절에 그 모임을 나간 걸 마지막으로 한 번도 그 동창 모임에 나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친구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제는 검사가 아닌 걸 모를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하신 것 같기는 했어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일은 쉬고 있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눈이 반짝거리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이 하던 일인지라 사람의 심경 변화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알아채거든요. 그건 굉장히 흥미진진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어딘가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무슨 일? 아니. 사실 손주가 아프다,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기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이야기라고 말이죠. 게다가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모임의 친구분이라면 시어머니로서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심스러우셨을 겁니다. 자기 귀한 손자를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최대한 돌려 말하셨어요.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 뭐? 무슨 일이길래 그 좋은 직장을 쉬어? 굉장히 흥미진진한 얼굴로 계속 물어보길래 그냥 제가 중간에서 잘랐어요. 뭐 뒤에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당사자인 제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깐 쉰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딱 자르자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검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제 말을 거스르기 힘들어했거든요. 아무래도 짬에서 나오는 직업병 같은 거겠죠. 어머, 미안해요. 개인적인 일 말하기 힘들 텐데 나쁜 의도는 없었으니까 오해 말아요. 네, 설마 나쁜 의도로 물어보셨겠어요? 다만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예의가 없었는데 죄송하기는 무슨. 시어머니 친구는 정중한 제 사과에 어딘가 민망해하는 것처럼 웃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다음 달에 모임 있는데 거기 좀 나와라. 애들이 너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안 그래도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 아휴, 다음 달? 일정을 좀 보고. 에이, 그러지 말고 나와.
그리고 괜찮으면 며느님도 같이 와요. 우리 모임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모셔다 드린다고 종종 같이 와서 수다 떨고 그러니까. 알았죠? 그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오는 걸로 알고 있겠다며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서는 자리를 뜨더군요. 시어머니만 곤란한 얼굴로 사라진 친구를 한참 바라보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다음 달이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너도 정신 없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나가면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댈지 솔직히 너무 눈에 빤히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그냥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기 싫어하시는 듯 했지만 마지못해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한 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사드렸던 명품백도 아끼지 말고 이럴 때 들라고 이야기했고 말이죠. 저도 저 나름대로 있어 보이게 잘 차려입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도 했고 저도 나름 여유로운 집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입고 가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 순자 왔네. 얘들아, 순자 왔어. 얘, 이게 얼마만이냐. 연락 좀 하고 살자. 그러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친구가 최고인 법이야. 자주 보고 살아야지. 여기가 그 며느님. 시어머니의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지금 파악당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저에게 척하면 척이니까 말이죠. 여긴 우리 며느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얼떨결에 인사를 받은 시어머니의 친구의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싸 보이는 옷과 구두, 그리고 가방으로 휘감고 왔더군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자신의 며느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박사를 따서 내가 가방을 사줬지. 아, 그러시구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며느리가 박사를 땄니? 나중에 유학을 갔거니?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줄을 섰다니 그런 소리들을 줄줄 읊더라고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왜 이 모임을 그토록 싫어하셨는지 제 직업을 듣고서는 왜 좋아하셨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손자 며느리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뭔가를 설명하려 할 때 제가 가로챘어요. 저는 잠시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이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그런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딘가 굉장히 기분 나쁜 토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키운다고 엄마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데.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뭐.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말도 어쩜 이렇게 곱게 할꼬?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기가 차서 멍한 얼굴로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성질 같아서는 거기서 바로 이게 무슨 무례한 말과 행동이냐 하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곳은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꾹 참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친구분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혹시 저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저랑요?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 얼굴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예전만 못해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마 모든 분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아주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혹시나 접점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어딘가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어요. 뭔가 싸움이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있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정색하고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평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다시 말해봐. 너는 늘 그렇다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불리하면 입 싹 다물잖아? 내가 언제 불리하고 언제 입을 다물었는데? 네 며느리 백순 거 이야기 안 했잖아. 이야기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일부러 모임에도 안 나온 거 아니야? 너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뭐라고? 집도 부자 아니면서 부자라고 거짓말, 아들도 공부 잘하는 척에 이제는 며느리가 검사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니냐고. 순자 너는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사냐? 어? 우리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이야기해. 시어머니의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혀를 쯧하고 차고서는 다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이래서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지들 주제를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급도 안 맞게 어울리려고 들어요. 나는 순자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것들.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단전에서부터 울분이 확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그 자리에 끼어들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그 소리에 그 장소에 있던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반쯤은 고여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뒷목이 당기더군요. 분노가 차올라서 말이죠. 아가,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화가 나면 상당히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도 저의 그런 모습이 범죄자들이 많이들 쫄았고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가? 아니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젊은 사람이고 나발이고 꼭 자기가 먼저 잘못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도 않게 나이니 뭐니 하면서 말 돌리더라. 험악한 얼굴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을 했던 시어머니의 친구는 물론 다른 친구들도 또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들까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검사라는 거요? 그때는 검사가 맞았는데요. 대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박또박 따지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의 친구는 침을 한번 삼키더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닌 게 맞잖아. 지금 아니라고 그때 아닌 게 되는 게 아닌데 뭐가 거짓말이냐니까요? 거짓말의 사전전 정의를 모르세요? 그래.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왜 그렇게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소리야? 지금 그만뒀다고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척을 했다는 거죠? 혹시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새 까먹으신 건가? 어른한테 지금 꼭 이러더라. 잘못해놓고 불리하면 소리 지르는 거. 아, 제가
직업의 특수성상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다른 사람들은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저와 시어머니의 친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였으니 뭐라 말할 것도 없긴 했을 거예요. 왜 그만뒀냐는 말에 대답도 못하는 거 보면 무슨 안 좋은 사건에라도 휘말려서 그만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느냔 말이야. 역시 본심은 그거였습니다. 깔아뭉개고 흠을 잡아내고 싶은 거 말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친구 앞에서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애가 아파서요. 순간 그 공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듯 했어요. 어딘가 숙연해진 얼굴로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곤란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시비를 걸던 그분도 그랬고 말이죠. 애가? 네. 애가 많이 아파서 제가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 그만뒀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나요? 그런 제 말에도 그분은 자존심을 여전히 못 꺾은 건지 자신이 잘못했으니 사과하기가 싫은 건지 중얼거리는 투로 묻더군요. 아니, 애가 얼마나 아프면 엄마가 일까지 그만둬? 제가 우리 애가 아팠던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나요? 그제야 그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명함 하나를 그분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정할게요. 저 이제 백수 아니고 다시 일하거든요. 바로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힌 제 명함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최근에 정신이 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는 꽤 되었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제가 건넨 변호사 명함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속으로 이번에는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표정이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개업한 거니? 네. 요즘 변호사 진짜 많은 거 알지? 길에 발에 채는 게 변호사라고.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개업을 한 친구의 며느리에게 그게 할 말이냐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친구는 시어머니를 무시할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이었으니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겠지만 말이죠. 게다가 너처럼 오래 신 사람을 누가 믿고 찾아가니? 대책은 이씨 개업한 거야? 아니, 언제 봤다고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걱정을 해줘?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막 2번 본 사이인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말을 뭘 그렇게 하니? 친구 며느리 걱정하는 거잖아. 네가 퍽이나 걱정하는 거겠다.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너는 늘 이게 문제야. 네 열등감을 이렇게 삐딱하게 표출하잖아.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우리 며느리 검사 아니라고 먼저 시비를 건 건 너잖아. 검사 아닌 건 맞잖아. 그때는 검사였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며느리 미래에 그만둘 것까지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만둘 건데 뭐 이런 말까지 예측해서 너한테 했었어야 그게 거짓말을 안 한 거니?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누가 할 소리라는 거야?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일부러 자기 며느리 검사라는 것만 알리고 몇 년째 연락도 없이 지냈으면서 그 빤히 보이는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네같이 매번 만나기만 하면 서로 뭐 하나라도 더 잘났다고 자랑만 하는 친구들 질려서
더 이상 안 만나려고 안 나온 거다. 니들이 정말 친한 친구이기는 하니? 야, 너 말 다 했어? 그거야 네가 하나도 잘난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열등감 느끼느라 그러는 거고. 이제 며느리도 별 볼 일 없어졌으니 더 이러는 거잖아. 우리 며느리가 뭐가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몇 년이나 경력 단절했다가 이제 막 개업하는 변호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는 네 며느리보다 훨씬 더 잘난 변호사들 쓰는 갑인 거 몰라?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 같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부리는 게 변호사일 뿐인데 저같이 이제 막 개업한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보다 여전히 내가 잘났다는 걸 말이죠. 그 천박함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가시죠.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더 이상 그런 수준이 낮은 대화를 하고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 검사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김 사장님. 그녀는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제가 사건을 해결해서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머, 여기서 다 뵙네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검사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분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은 친구분이 말을 슬쩍 걸어오셨어요. 지은이, 너 아는 사람이니? 네, 그럼요. 저 예전에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릴 뻔했을 때 저 구해주신 검사님이신데. 어머, 그래. 그때 이야기했던 그분? 네, 그 검사님이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은인이 순자 며느리라고?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반가운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여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가만히 저희를 지켜보던 분이었는데 저와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갑자기 입장을 완전히 싹 틀어서 저희 어머니 쪽에 붙었어요. 순자야, 너는 정말 복도 많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뒀니?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검사님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세요? 최근에 사무소 개업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는 여태 저희 시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친구분을 힐끗 한번 보고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들으라고 말이죠. 요즘 길가에 채는 게 변호사라 앞으로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해봐야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세요? 검사님 능력 좋은 거야 사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복귀하셨다는 소리 들으면 너도 나도 일 주려고 달려들 거 뻔한데? 사실 그 말이 맞기는 했어요. 저는 현역 시절에 워낙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이번에도 사무소를 개업한다는 소식에 이미 연락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어머니의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그저 우습게 들렸었던 거고 말이죠. 순자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검사였어? 그럼요. 소문이 자자한 검사님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들어가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그 친구분과 그 친구분의 며느리였어요. 사실 친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까지 표정이 굳는 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 눈을 피하는 모습에 문득 스쳐 지나간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났어요. 조금 전에 저를 보고 낯이 있다고 했던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박현정 씨? 우리 며느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 박현정 씨 맞으시구나. 누군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분의 며느리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녀는 제가 검사로 있던 시절 사기 가해자로 저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하냐니까? 전에 우연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얼른 집에 가요. 오늘 그이 빨리 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는 혹시나 제가 그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자기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바꾸어 놓은 건 또 그 시어머니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아직 밥도 안 먹었고 제대로 된 모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순자, 네 며느리가 얼마나 잘난 며느리였는지 이야기도 다 듣고, 그지?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달리 저와 제 시어머니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자 짜증이 많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심보가 눈에 훤히 보여서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못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너 그만 좀 해. 결국 다른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나섰습니다. 너, 네 며느리가 과거에 순자 며느리 덕 좀 봤다고 인제 와서 태도 바꾸는 거야? 너도 순자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었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냥 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 나이 먹도록 뒤에서 누가 더 잘났네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친구 하나 따돌리려고 유치하게 구는 거 안 부끄럽니? 뭐? 너 말 다 있어? 너나 순자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까불래? 뭐? 주제 까불어? 그래.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얘들도 그렇게는 안 싸우겠다 싶을 정도로 유치하더군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구는 건지도 한방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제일 잘 나가던 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왕 노릇을 해왔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신이 우두머리로 제일 잘나게 되어야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자기보다 잘 나가고 또 자식들이 더 잘되고 이러면서 그동안 본인이 열등감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시어머니로 하여금 폭발을 하게 된 거고 말이죠. 너 지금 나 비웃었니? 제가 살짝 웃은 걸 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친구는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비웃어? 어? 왜 내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러? 너 같으면 안 웃기겠냐? 나도 웃기다. 다 늙어서 이런 걸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게.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게 어디서? 시어머니의 친구는 저희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너나 너희 며느리나 주제 파악을 좀 해야 정신을 차리지. 호리같이 가진 사람들 시다발이 나는 주제에 기어오르긴 어디서 기어올라? 말 다 했어? 덜했다. 잘 나가던 검사면 뭐해? 우리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너희 며느리 고용하면 내 며느리가 갑이고 너희 며느리가 을이야, 을. 지금 그때의 그 대화들을 떠올리면 정말이지 유치해서 소름이 쫙 돋을 지경이지만 그때는 저희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은 상태였고
눈앞에서 주제를 모르니 시다발이니 의리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정말 화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원래 현역 시절에는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검사로도 나름 유명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제를 모른 건 그쪽이겠죠.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고 순간 모두가 행동과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 며느리도 두려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잘났다는 그쪽 며느리 과거는 알고 계세요? 뭐? 우리 며느리가 왜? 제 말에 시어머니의 친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댁내 며느리분이 저를 고용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을 제대로 해. 저한테 잡혀온 적이 있거든요. 사기 가해자로. 제 그 말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업보겠죠. 무슨 소리야? 저랑 아는 사이냐고 물으셨죠? 저한테 잡혀온 적이 있어요. 제가 현역 검사이던 시절에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거짓말로 돈 빌려서 고소를 당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사기 가해자.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표정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곤란해하는 듯한,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얼굴이었어요. 너 지금 이게 정말이냐? 어? 시어머니의 친구의 다음 타겟은 자기 며느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며 사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친구들이 다 있는 평생을 여왕 노릇하며 잘난 체하며 해왔던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까발려진 거니까 말이죠. 지금 이게 정말이냐고 물었잖아. 시어머니의 친구가 자기 며느리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그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울면서 빌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게, 제가 집에 가자고 했잖아요. 그 며느리가 표정을 싹 바꾸고서는 정색을 하며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건 솔직히 저도 예상을 하나도 못한 일이라 놀라기는 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그러게, 왜 여기서 되지도 않는 잘난 척을 하다가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네? 아,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걸. 왜 까발리게 만드시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두 입을 쩍 벌리고 그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 며느리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은 어딘가 굉장히 충격받은 듯도,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듯도 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가 그대로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머,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글쎄? 그러기나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모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리고 그 며느리가 대체 무슨 사기죄로 저에게 잡혀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듣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고 별 우연이 다 있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예상 못했는데.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와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귀여워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엄청난 우연이 겹친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걔 연락이 싹 끊겨서 애들이 수소문을 좀 해봤단다. 뭐 그런 걸 수소문하고 그럴까요? 워낙 지들도 눈꼴시라던 애니까 어떻게 망했는지 궁금한 거겠지 뭐. 그럴만 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 지 마누라가 예전에 사기죄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반대로 할 게 뻔하니까 모른 척 했던 거고. 그래도 남편한테까지 거짓말한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런 며느리 부끄럽고 쪽팔려서 어디다 데리고 다니냐고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들이 어머니 밖에 체면 따져가며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치가 떨린다고 인연 끊고 살자고 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자기 아들에게도 체면 타령을 하면서 평생을 압박 아닌 압박을 했을 겁니다. 아들은 그거에 평생을 숨이 막혀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말이죠. 잠깐 봤던 저도 그랬는데 평생을 함께해온 자식은 어땠겠어요. 그렇게 아들과 연을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다 업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니 말이죠.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어머니의 친구가 시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뭐 사과하러 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따지러 온 거였습니다. 네 며느리는 그날 거기서 그렇게 다 까발려야 했대니? 네가 그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우리 며느리도 입 안 열었어. 이제 속이 시원해? 시원하냐고. 너 지금 나한테 그거 따지러 온 거냐? 그래, 속 시원하다. 됐니? 한참을 그런 이야기만 하다 돌아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네 며느리 잘 나가는 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악담을 하고 갔다더군요. 네, 저는 지금 잘 나갑니다. 어디서 알았는지 제가 개업을 했다는 소식에 다들 저에게 일을 맡기러 온 것도 모자라서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났던 다른 친구분의 며느님이 일자리 몇 곳을 소개해줬거든요. 은혜를 갚는다면서 말이죠. 지금은 무척 친해졌어요. 저는 예전에 검사 일을 하면서 정말이지 많은 일들을 보고 겪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이라도 결국에는 남의 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보다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정말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말입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제가 잘못했던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밝힐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과거에 저지른 일은 크게든 작게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매일 뭔가를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결국에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것 같거든.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만 이야기하고 남에게서 나보다 못한 것만 찾는 사람들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평생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니 슬슬 연락해오는 친구들에게 곁을 주지 않고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은 아니기는 합니다. 저는 더 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고 겪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 사연에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일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거나 깨닫게 하는 바가 있었으면 정말이지 좋을 것 같네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쓴 거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족도 친구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기는 게 성공한 삶이니까 말이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삶은 늘 포장이만 급급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요즘 날씨가 조금 덥기도 해도 아직은 산책하고 어디 나가기 좋겠더라고요. 비록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좋은 사람들과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끈하게 복수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남깁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부디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내는 참으로 정숙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살갑지는 않은 터라 저 역시 무뚝뚝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제 아내만큼은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목표도 의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내를 처음 만난 뒤로는 저도 제대로 된 사랑고시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순간을 꼽자면 아마 아내가 생긴 이후였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모은 돈을 이용해서 사업까지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성공해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집안, 좋은 아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아내와의 사이에서 생긴 두 아들은 그간의 삶은 다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특히 둘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어디 나가면 꼭 상을 타올 만큼 똘똘했던지라 동네에서 저희 둘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게다가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챙길 줄 알아서 학교에서 맛있는 간식이라도 받으면 저와 아내 먹으라고 갖다 주기 일쑤였고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모아 저희 선물을 주겠답시고 옷을 사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 놈이 그렇게 부모 챙길 줄은 않더라 저도 아내도 자연스레 둘째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둘째에 비해서 첫째는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정도라면 저희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놈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놈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그 사고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아마 첫째 녀석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첫째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학교를 한번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와 준비를 마치고 부랴부랴 첫째 녀석 학교로 갔죠. 그랬더니 교무실에 얼굴이 퉁퉁 불어터진 첫째 녀석과 첫째보다 몰골이 더 안 좋은 또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 상식이가 갑자기 친구를 때려서요. 같은 반 친구들이 말렸는데도 상식이가 계속 주먹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에 오니까 상식이가 성우 몸 위에 올라타서 있었고 성우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상식이를 때린 모양이에요. 그게 첫째 녀석이 일으킨 인생 첫 사고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는 첫째에게 맞은 아이의 부모님이 오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저와 아내가 대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를 얼마나 혼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와서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던 첫째는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나 싶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또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때 역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보다 그 사고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그냥 또래 친구 하나랑 1대1로 싸움이 생긴 거였다면 이번에는 첫째 녀석이 속한 무리가 어느 한 학생을 괴롭혔던 거였으니까요. 요즘 말로는 왕따나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죠. 학교에 불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흔히 말하는 양아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첫째가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집단 따돌림에 있어서 주도를 한 녀석은 따로 있었고 첫째는 그 무리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따라서 똑같이 학생을 괴롭히거나 방관해 왔습니다. 물론 집단 따돌림에 일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은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도 피해자 학생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야기했으며 첫째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이제 자잘한 사고를 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런 식으로 학교까지 불러올릴 만은 없기를 바랬죠. 하지만 첫째는 아무리 혼을 내도 어딘가 비뚤어진 건지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커서 그런지 이번에는 중학교 때보다도 더 심했죠. 그때는 그래도 아주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을 가했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길 가던 모르는 학생의 돈을 뜯는 등 정말 날건달 같은 짓거리를 했으니까요. 저는 설마 학교에 간다고 나갔던 아들을 학교 시간에 집이 아닌 경찰서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굴이 잔뜩 터져 피가 맺혀있던 얼굴을 하며 아들에게 피해를 본 학생이 경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까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광경이었죠. 계속 이대로 사고를 칠 때마다 저와 아내가 뒷수습을 해줄 수는 없는지라 저희가 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그나마 그 말은 먹혔는지 그 경찰서 사건을 마지막으로는 첫째는 별탈 없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변찮은 대학에 가서 변변찮은 직장을 가졌죠. 그쯤에 둘째는 대학도 좋은 곳에 가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부모인지라 첫째가 안타깝긴 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놈은 그 지경이니. 속으로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았고요. 특히나 결혼도 걱정이 되었어요. 부모로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첫째 같은 녀석이랑 결혼해줄 여자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적당히 자기 밥벌이만 하고 살아도 저희는 바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이런 저희 예상대로 첫째는 마흔이 다가오는 시기까지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둘째는 괜찮은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랑 아내는 틈틈이 손주를 보면 놀아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손주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38살이 되던 해 갑자기 돌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대뜸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온다고 하는 거였기에 아내랑 저는 부랴부랴 뭐라도 준비를 했죠. 그렇게 마주한 예비 며느리는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리 차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들보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았죠. 요즘에야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부부도 꽤 있다고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굳이 누군가 나이가 많다면 남자 쪽이 많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일종의 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자가 젊은 편이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뚱뚱했습니다. 조금 통통한 정도가 아니었고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과하게 뚱뚱하다 싶을 정도로 뚱뚱하더라고요. 둘째 녀석 며느리는 처음 보자마자 몸도 늘씬하고 얼굴도 단아하게 생긴 것이 밖에 나가면 제법 시선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예뻤는데 첫째가 데려온 아가씨는 미모랑은 거리가 멀었죠. 얼굴 뜯어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뚱뚱하니 조금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이 걸렸습니다. 근데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한다는데 솔직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겠고 대강 들어보니까 관리직보다는 그냥 일개 사원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뜩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 역시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잘난 둘째 녀석이 이런 아가씨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다면 저나 아내나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첫째가 결혼을 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찬밥 더운 밥 가를 처지도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첫째랑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썩 마음에 들지도 안 들지도 않는 결혼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첫째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만 하면 아버님 하면서 잘 따랐고 저랑 아내 적적할까봐 왔다면서 집안일도 자주 해줬죠. 싹싹한 면에선 둘째 며느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오랜만에 제가 오랜 동창들이랑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와서 대신 계산도 해주고 가는 등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비록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그럴지언정 며느리를 진심으로 귀여워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며느리가 생기면 같이 팔짱 끼고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모습을 꿈꿨는데 둘째 며느리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시부모한테 그렇게 정감 있게 구는 성격이 아니어서 명절 같은 날이 아니면 보기도 힘들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머님, 저 쇼핑 가요 하며 아내를 끌고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맛있는 거나 예쁜 게 있으면 어머니 주려고 사왔어요 하며 주는 등 둘째 며느리랑은 다르게 참으로 가족처럼 굴어주었죠.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내 생일을 제외하고 제 생일에는 그냥 아들들로부터 간단히 용돈만 받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제 생일이라고 수라상 안 부러운 생일상을 차려준 거였죠. 게다가 나중에 날 좋아지면 아내랑 같이 제주도에 가라고 여행권까지 주는데 저처럼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시아버지라고 알뜰살뜰 챙기는 걸 보니 정이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때부터는 저도 괜찮은 게 있으면 아들보다도 첫째 며느리를 더 챙기고 명절 같은 가족 행사에서도 뭐만 있음 첫째 며느리한테 주는 등 뒤늦게라도 다정한 시아비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갔습니다. 게다가 첫째 며느리가 딸을 낳고 난 뒤에는 손주 보러 오라면서 저랑 아내를 자주 초대해 주었죠. 사실 일반적인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부모 자주 봐봤자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불편하기만 하죠. 그래서 저나 아내도 다른 손주놈들 보는 것도 그냥 둘째 부부 맞벌이 하느라 바쁜 중에 애 봐준다는 핑계로 보는 게 전부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놀러오라고 초대를 받아서 손주를 보러 간 적은 없었는데 첫째는 어느 정도 산후조리가 끝나고 애랑 집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자마자 저희 보고 손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라며 마음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첫째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시댁으로 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와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저. 무슨 일이냐?
놀라 서둘러 첫째에게 가보니 첫째는 자신이 믿고 투자했던 사업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간 첫째에서 그럴 돈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며느리의 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해간 모양이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 볼낯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싹싹 빌면서 제게 며느리가 알면 이혼이라면서 제게 돈을 메꿔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이혼당하기 싫어요. 저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어렵게 한 결혼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아내는 주저앉았고 저는 한숨을 푹 쉬다 첫째에게 혼쭐을 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어찌 그런 일을 당하냐고요. 사업에 투자할 거면 부부끼리 충분히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일을 저지를 것이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만드냐고요. 첫째는 무릎을 꿇으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저희도 며느리를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일로 며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니 적적함이 몰려오더군요. 그리고 돈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제 목숨이라도 해야 할 듯 바닥을 뒹구는 첫째를 모른 척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며느리가 절 찾아왔어요. 첫째 며느린 평상시와 달리 조금 어두운 표정이었고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제가 다정하게 묻자 며느리는 제 앞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엔 제가 첫째에게 준 돈이 들어있었죠. 제가 놀라 며느리를 보자 며느리는 받을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버님 마음을 알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 실수이고 잘못이에요. 저희가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 볼게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도 정신 차리고 허튼 생각 못할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한 후 돈을 삼켰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제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떻게든 저희끼리 버텨보겠다고 한 뒤 나섰어요. 싹싹하고 살가운 건 알았지만 이렇게 현명하고 다부진 면까지 있다는 건 그때 알았죠. 전 그 뒤로 그래도 첫째의 집안 형편이 걱정되어 용돈도 몇 번 붙여주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좀 주려 했건만 며느리는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돈 이외엔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제 돈을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죠. 전 그제야 며느리가 첫째에게 얼마나 과분한 아이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돈을 탐하지 않고 나름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유혹에 말려들게 되죠.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강인한 아이였고 저희 아들이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할 아이였죠. 그 후 며느리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등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한다는 등 하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와 저를 걱정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저희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살갑게 찾아와 아버님, 과일 좀 맛보세요. 제철 과일이라 싱싱하고 맛있어요. 하고 제 입에 감을 넣어줬습니다. 첫째도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 마음이 잡혔는지 그 뒤부턴 행실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전보다 훨씬 점잖았고 맨날 때려치고 싶다던 직장도 마음 잡고 잘 다니는 것 같더군요.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행동도 달라졌죠. 예전에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르지도 않은 녀석이 이제는 알아서 집에 들려 청소를 대신해주고 가거나 무거운 물건 같은 건 미리 옮겨주고 가더라고요. 생색 한 번 내지 않고요. 심지어 밤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도 며느리처럼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첫째를 보며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못 바꾼 녀석을
우리 며느리가 바꿨잖아요. 솔직히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치고 다니고 늘 충동적이어서 불안했던 첫째가 며느리를 만나고 난 뒤부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자식은 평생 부모의 짐이라고 첫째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곤 했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첫째를 키우느라 늘 불안불안하고 위태로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은 첫째가 며느리를 데리고 절 찾아왔습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사왔다며 저희 집에 들려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죠. 저는 당시 주식에 관심이 많아 첫째에게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제 아내와 근황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째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간 많이 속상하게 해드렸죠. 저도 압니다. 죄송하다 말할 용기가 없어 그가 말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용기 내게 해줬어요. 그동안 속썩여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동생만큼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더 엇나가고 나중에 돌아보니 돌아갈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 제가 지은 죄만큼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첫째의 말을 끝나자 아내는 눈물을 뚝뚝 떨궜고 눈물을 더 주체하지 못하겠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가만히 첫째 얼굴을 바라봤어요. 녀석의 눈은 더 이상 불안과 충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옛날 사고를 치고도 화를 참지 못해 물건을 부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첫째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작게 맺혔습니다. 부모였지만 첫째를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괴로웠던 기억들도 생각이 났죠. 저는 가만히 첫째를 바라보다 천천히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죠. 그 후 첫째는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업의 변화였습니다. 첫째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며느리와 함께 옷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장사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둘은 너무나 잘해갔어요. 가끔 가게를 찾아가 보면 손님들이 득실거렸고 첫째도 며느리도 성심성의껏 손님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달리 도와줄 건 없었지만 전 가끔 음료수 같은 걸 사들고 가서 주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끝나고 첫째네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매출이 처음엔 조금 부진하기도 했는데 점점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걱정 많으셨죠? 이거 제주도 여행권인데 두 분이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셔요. 저희가 생활이 괜찮아져서 마련한 거니까 부담 없이 받으셔도 돼요. 제주도 여행권. 겸연쩍은 듯 여행권을 건네는 첫째 모습에 며느리는 살포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잘 다녀오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시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첫째네의 옷가게 장사는 제 생각보다 잘 됐고 사기 맞아졌던 빚까지 다 갚았고 지금은 큰 집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여행권을 받고 연신 기분이 좋은지 자식과 며느리에게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줄은 몰랐다며 웃었고 저는 첫째네 생활이 안정된 것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그간의 세월도 돌아볼 겸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있었는데 문득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아버님, 기억나세요? 제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던 날이요. 그럼 기억하지. 저 사실 그날 아버님이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예,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상도 조금 무서웠거든요. 순간 제가 며느리에게 지었던 표정들이 생각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며느리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며느리를 제 기준대로 깎아내리고 있었죠. 그 생각이 나자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낼수록 너무 다정하고 자상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 아프다고 어머님한테 말해서 죽해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속으로 진짜 저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약봉지만 툭 던져주고 갔는데 죽까지 끓여주는 시부모님이 생기니까 엄마 아빠를 또 선물 받은 것 같은 거 있죠? 하늘이 이런 복을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 너한테 약봉지만 던져주고 가?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놀라묻자 며느리는 자기 어렸을 적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나갔습니다. 그간 한 번도 아들을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죠. 며느리는 그간 친정부모에게 그리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늘 일로 바쁘셨고 자식에겐 별 관심이 없으셨을 뿐더러 끼니도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뚱뚱한 몸매 때문에 학창시절엔 놀림도 수차례 받았다고요. 아이들은 저랑 놀려하지 않았어요. 공놀이 같은 걸 하면 전 항상 마지막에 남았어요. 아무도 저랑 짝을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집에서도 혼자였고 학교를 가도 혼자였고 저와 함께 해주는 건 음식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점점 쌓이면서 성인이 되면서도 어디에 잘 정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나이가 먹고 여유가 생기면서 좋아하는 일도 찾고 가정도 만들었지만 마음 한구석 채워지지 못한 외로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서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 아이의 가여운 세월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저는 그만 주책맞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잘하는데 뭘 더 앞으로 잘한다는 거냐.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준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젠 이 아이는 정말 제 딸이나 다름이 없었죠. 저는 제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하면서 전보다 더 붙어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제게 한마디를 했죠. 아니 당신, 아들보다 이제 며느리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가 그리 좋아요. 하는 짓이 예쁘잖아. 저의 싱거운 대답에 아내는 피식 웃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첫째 며느리에게 정이 쌓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동창들과 또 술자리가 잡혔죠. 이번에는 대낮부터 작정하고 마시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이고 나니 한 8명쯤 되었죠. 원래부터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한동안은 다들 바빠서 모이자고 해도 몇명 못 모이는 게 일상이다가 이렇게까지 여럿이서 모이는 건 정말 간만이었습니다. 소주를 잔뜩 늘어놓고 감자탕을 대짜로 3개 시켜서 안주 삼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놈이 운을 띄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저번에 은철이놈 첫째 며느리가 우리 술자리 왔던 거 아니야? 당시 첫째 며느리가 술값을 대신 내줬던 자리에 있던 제 제일 친한 친구였죠. 가장 오랜 시간 알아왔기에 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간성만 놓고 보자면 그리 질이 좋지 않은 녀석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관계가 참 문란한 놈이었죠. 여러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뺨 맞고 돌아온 이야기를 자랑처럼 짓거리기도 했고 게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룸사롱을 전전하다가 걸려서 최근에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럼 없이 여기저기 알린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죠.
아마 같이 엮인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술을 마실 때만큼은 죽이 잘 맞는 녀석이라 간간이나마 얼굴을 봐하고 지냈죠. 근데 그놈 입에서 갑자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스레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동창 녀석들이 아, 이야기는 들었지. 은철이 첫째 며느리가 왜? 하며 관심을 보이자 그 친구놈은 은철이네 첫째 며느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그게 꼭 술집 여자 같더라고. 라며 껄껄 웃더라고요. 오래 알고 지내오며 양아치 같다고 생각은 해왔는데 이렇게 면전에 대고 남의 며느리 흉까지 보는 건 생각도 못해서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놈들도 있는 만큼 제가 여기서 발끈하면 보기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일 것 같아서 꾹 참았죠. 제 눈치를 보던 몇몇 친구놈들이 아이고 이 자식 취했네.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자자 술이나 마셔.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려고 한 터라 저도 애써 그 이야기를 잊고 다시 원래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꼬를 튼 친구놈은 틈만 나면 제 첫째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뚱뚱해서 걸어 다닐 수는 있냐는 둥, 그런 못생긴 며느리 있으면 기분이 어떻냐는 둥. 그 자리에 다른 동창들이 많긴 했지만 그 친구 녀석과 오래 안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며느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 저도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친구놈도 저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아들놈이 버는 돈을 족족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옷 사고 가방 사고 화장품 사는데 다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랑 살면서 바람을 피는 걸 걸려가지고 맨몸으로 벌거벗겨져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도 다른 친구들은 모를지언정 저만은 알고 있었죠. 그래도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겠지. 술 깨면 미안해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네 첫째 며느리 그래가지고 여자 구실은 좀 한다냐? 그 한마디에요. 가족이 뭣도 아닌 놈이 며느리 가지고 오만 욕을 다 하다가 이제는 여자 구실까지 운운하니 더는 그 더러운 모욕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려고 들었던 소주를 그놈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네 며느리는 여자 구실하냐? 내 며느리 욕할 시간에 네 며느리부터 돌아봐라. 살림력도 없는 며느리가 사치하느라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우는 소리 한 게 엊그젠데. 뭐 그리 잘났다고 내 며느리 흉을 봐? 뭐? 내 며느리가 뚱뚱하다고? 야, 네 며느리는 꼭 백두산 혈통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잔뜩 늘어져서는 뒤뚱뒤뚱 걷는 게 딱 김정은이다. 그러고 보니 너도 생긴 게 네 며느리랑 판박이잖아. 그럼 네가 김정일이냐? 난 처음에 네 며느리 보고 내가 모르던 네 딸이 있나 싶었다. 졸지에 얼굴에 소주를 맞은 친구는 미쳤냐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저는 더 들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놈이 과거 사기당했던 일, 아내한테 소방 맞아서 길거리에 나앉았던 일,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동창놈들 뒷담화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이야기했죠. 제가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던 것은 실제로 피해를 본 동창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지간히 허물은 오래 안 세월도 있으니 덮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굳이 사정을 봐줄 것도 없죠. 특히 그 친구놈이 가지고 있는 허물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녀석 아내를 꼬시려 들었다는 점이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을 겁니다. 이 녀석이 워낙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지라 정말 나이대를 안 가리고 여자라면 다 좋다는 식으로 굴고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 녀석이랑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 와이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친구 와이프 되는 분이 잘 끊어냈는데 그 와이프도 당시 본인한테 들이댔던 놈이 자기 남편 친구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애초에 그 녀석이 접근할 때
그 부분을 잘 숨기고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어지간하다. 적당히 해라. 그래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멀쩡히 창식이는 와이프인 줄 알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꼴을 보고는 그냥 설명을 포기했었죠. 게다가 그것 말고는 친구들을 등쳐먹을 생각을 했다는 건 역시 모두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창 친구놈이 사업을 한다고 들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단순 다단계였고 자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돈이 잘 되는 일인 척 꼬시면서 물건 사게 할 거라는 계획을 저한테 이야기하기에 제가 괜히 친구 사이 우정 다 깨지 말고 정할 거면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라고 계속 설득한 끝에 간신히 친구들한테는 마술을 뻗치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 이야기 역시 저만 알고 있었으며 일단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다단계하라고 권유를 하기 전이었기에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진작 이야기하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무척이나 많은 사건들이 오갔습니다. 전부 다 제가 선의와 배려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그렇게 친구놈 생각해서 일부러 안 하고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모두 하고 나니 분위기가 무척 싸해졌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죠. 특히 친구 와이프를 꼬시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친구들한테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단계 상품을 소개하려고 했다는 건 다들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너 같은 놈을 친구로 뒀다는 게 수치다. 다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래, 내가 니놈 언젠가 그런 짓 할 줄 알았다. 어디 너 같은 놈 친구로 둘 수 있겠냐? 전화하기만 해봐. 친구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연락하지 말라며 으름장까지 놓는 친구도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얘들아. 그 녀석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 대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난 술자리는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친구놈이 원체 발이 넓고 활발한 성격이라 보통 술자리를 가지면 친구놈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날이 잦았는데 그날이 있고 난 뒤로는 술자리가 있어서 가더라도 친구를 볼 수가 없었죠. 다른 동창들한테 들어보니 그 일 이후 의도적으로 동창들이 그 친구를 왕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와도 일부러 안 받거나 바쁘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놈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따지느라 다 참아오고는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편했죠. 그래서 한동안 다른 동창들이랑 더 자주 만나면서 그 친구놈 뒷담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아예 이 일 자체를 처음 듣는 동창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도 끝이 나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친구놈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동창들에게 한참 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제 와서 자기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참고 넘어갔던 건 싹 다 무시하고 크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게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이래서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없으니 더 연락하지 마. 너같이 입 더러운 놈이랑은 친구할 생각 없으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 번 더 비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좀 일찍 사과를 했거나 하면 저도 알아온 세월이 있으니 봐줄까 싶기도 했는데 이미 봐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어울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놈이 제 아들에게 연락을 해 며느리에게까지 전화를 건 겁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건지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냐고 재차 물었죠. 제 아내도 옆에서 당황해서
서둘러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입을 떼었어요. 아버님, 그분이 저한테 직접 용서를 비셨어요. 못된 말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아버님 좀 설득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면 들을 거라고요. 걔가 그렇게까지 했어? 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놈은 개과천선할 놈이 아니야. 그렇게 내버려둬야 해. 그리고 왜 우는 거야? 울지 말거라. 그게 아니고... 며느리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 그런 막말을 뒤에서 했으니 뭐라도 쏘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외려 아버님께서 자신이 한 짓을 다 하는 바람에 졸지에 왕따가 되었다고 하니까 막상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나서준 제가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마음이 여러 눈물이 많기도 하지. 울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날 며느리를 달래주다가 나중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 녀석이랑은 아예 깔끔하게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동창놈들과 모여서 자잘한 술자리를 자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친구 놈은 아무도 안 부르고 있고 친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랑은 이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며느리 겉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죄책감이 들어서 이제는 아들들보다는 더 첫째 며느리를 챙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동창들 만나더라도 그 친구놈 때문에 가끔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도 없으니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끝내려고 보니 너무 며느리 자랑을 한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서 자식 얘기, 며느리 얘기 해보니 참 좋네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들만큼 의지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족들 덕에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많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행복한 일로 사연을 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